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책은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당신이 서가에 꽂아둔 혹은 손에 들고 있는 그 철학적 탐구가 사실은 비트겐슈타인이 원래 의도했던 그 책이 아니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쩌면 한 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프로젝트를 누군가 하나로 꿰맨 결과물일지도 모른다면요. 와, 굉장히 흥미로운 시작인데요. 근데 그 질문이 바로 이 책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는 철학책을 읽을 때 저자의 완성된 생각을 논리적으로 쭉 따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철학적 탐구는 그런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이 책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뭐랄까 비밀스러운 과정을 파헤쳐보는 탐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탐정이요? 네, 책의 내용과 그 책에 만들어진 과정,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 서로 뗄 수 없이 아주 단단하게 얽혀 있거든요. 탐정 이야기라니 갑자기 철학이 아니라 미스터리 소설을 읽는 기분이 드는데요. 좋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이 위대한 철학자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책의 탄생 비화를 한번 추적해보는 걸로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이 책의 아주 독특한 스타일 자체에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철학책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논증을 짜라가는 게 아니라 짧은 단상들이 그냥 번호만 매겨진 채 쭉 나열되어 있죠. 맞아요. 바로 그 점이죠. 비트겐슈타인 본인도 이 책을 풍경화 스케치 모음집이나 앨범이라고 불렀어요. 앨범이요? 네, 앨범이요. 이 비유가 정말 중요해요. 왜 하필 앨범이었을까요? 그는 철학의 문제들이 하나의 거대한 이론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봤어요. 마치 우리가 한 사람의 얼굴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면 사진 한 장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보죠. 네, 웃는 모습, 우는 모습, 옆모습 이런 여러 장의 사진을 앨범에 모아놓고 넘겨보는 것처럼요. 언어, 의미, 생각 같은 문제들도 여러 각도에서 비춰보고 그 스케치들을 나란히 배열해서 보여줘야만 그 복잡한 전체 풍경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아, 앨범이라는 비유가 그냥 멋으로 한 말이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각각의 단상, 그가 조각, 뱀의 쿵언이라고 불렀던 것들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사진이면서 동시에 그 사진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 앨범 전체의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독자에게 자, 내 논증을 따라와 이게 아니라 자, 이 앨범을 넘겨보면서 연결고리를 직접 찾아봐 이렇게 말을 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비평발생적 판본 같은 연구자료를 보면 학자들이 이 배열 순서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이 수많은 초고를 거치면서 어떤 조각을 앞으로 옮기고 어떤 건 빼고 또 어떤 걸 새로 넣었는지 그 변화를 다 추적하죠. 아, 그 과정 자체가 네, 그 편집 과정 자체가 그의 철학적 사유가 깊어지는 과정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생각의 순서를 잡는 행위, 그 자체가 철학함의 일부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읽는 철학적 탐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저도 당연히 비트겐슈타인이 그렇게 구성한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요? 네, 그게 아마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일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이 책을 1부와 2부로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가 생전에 철학적 탐구라는 제목을 붙여서 출판 가능한 형태로 완성한 원고는 우리가 지금 1부라고 부르는 타이프스크립트 227번 딱 하나뿐이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2부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제가 1부를 다 읽고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저자의 생각이 더 심화되는구나 하고 느꼈던 그 감정이 사실은 저자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거의 편집자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착시 효과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1부와 2부라는 이 구분은 저자가 죽은 뒤에 유고를 정리하던 편집자들, 앤스콤과 리스가 만든 거예요. 아, 편집자들이? 네, 그들의 생각은 이랬어요. 아마 비트겐슈타인이 좀 더 살았다면 나중에 쓴 이 단상들, 즉 지금의 2부를 원래 원고, 즉 지금의 일부 사이사이에 잘 끼워 넣어서 하나의 완성된 책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긴 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유고 관리인이었던 폰 브리트는 여기에 강하게 반론을 제기해요.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거죠. 그럼 폰 브리트의 생각은 뭐였는데요? 그냥 미완성 원고로 남겨뒀어야 했다? 이런 건가요? 그는 더 과감한 주장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2부라고 부르는 부분은 일부의 연장선이나 보충 자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철학적 심리학, 그러니까 본다, 믿는다, 의도한다 같은 이런 심리적 개념들을 탐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의 프로젝트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죠.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요? 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한 권의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서로 관련은 있지만 사실상 별개인 두 개의 작품을 한 권으로 묶어서 보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책을 읽는 경험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이야기네요. 사실 1부에서 2부로 넘어갈 때 뭔가 주제가 미묘하게 바뀐다고 느끼긴 했는데 그게 그냥 제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거군요. 우리가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이 책의 구조 전체가 다르게 보이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 책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 않아요. 심지어 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조차 독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들죠. 그 자체가 굉장히 비트겐슈타인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앨범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순탄치가 않았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럼 우리가 아는 이 버전이 있기 전에는 어떤 다른 시도들이 있었나요? 실패한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아주 많았어요. 그의 작업 과정은 수많은 시도와 폐기, 그리고 방향 전환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케임브리지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로 구술했던 내용을 묶은 청색 책과 갈색 책이 있어요. 아, 그 유명한 청색책과 갈색책이요? 네. 일종의 워밍업 혹은 리허설 같은 작업이었죠. 특히 1936년에는 이 갈색 책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다듬어서 철학적 탐구라는 제목을 붙여 출판하려고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철학적 탐구가 될 뻔한 시도였죠. 될 뻔했다고요? 그럼 왜 실패했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원고 여백에 이런 메모를 남겼어요. 이 모든 수정 시도는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 네. 그리고는 프로젝트를 통째로 엎어버렸죠. 보통 사람이라면 좌절했을 텐데 비트겐슈타인에게는 이 실패가 역설적으로 진짜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됐어요. 실패가 발판이 되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네, 그 첫 시도를 포기한 직후인 1936년 11월 그는 완전히 새로운 원고를 쓰기 시작해요. 말 그대로 백지에서부터 다시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학자들이 원초본, 그러니까 원본의 원형이라고 부르는 원고 142번입니다. 아, 그게 원초본이군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원고가 현재 우리가 읽는 철학적 탐구 1부의 첫 188개 조각의 뼈대가 됩니다. 기나긴 실패 끝에 마침내 찾아낸 성공적인 돌파구였던 셈이죠. 와,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네요. 자신의 작업을 그렇게 가차없이 가치 없다고 평가하고 버릴 수 있는 결단력도 대단하고 또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해서 결국 돌파구를 찾아냈다는 점도요. 그럼 그 원초본을 기초로 해서 책을 완성해 나간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또요? 네, 그 돌파구를 찾은 뒤에도 그는 곧장 지금 우리가 아는 책을 쓰지 않았어요. 1938년경에 초기본, 프루파송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버전의 완성본을 만들어서 실제로 출판사에 보내기까지 했거든요. 출판 직전까지 갔던 또 다른 버전이요? 그건 우리가 아는 책이랑 많이 다른가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사상 전체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통찰을 줘요. 이 초기본의 전반부는 지금의 책과 비슷하게 언어와 논리에 대해 다루는데 후반부는 거의 전체가 수학 철학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수학 철학이요? 지금 우리가 읽는 책에는 수학 얘기가 거의 없지 않나요? 그렇죠. 거의 다 사라졌죠. 이건 정말 거대한 변화예요. 이건 마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밴드의 명반이 사실은 더블 앨범으로 기획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과 같아요. 아, 비유가 재밌네요. 춘장은 우리가 아는 명곡들로 채우고 다른 한 장은 전혀 다른 장르의 연주곡으로 채우려고 했다가 발매 직전에 그 연주곡 앨범을 통째로 빼버린 거죠. 그 빠진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아는 순간 우리가 아는 그 앨범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 보이게 되잖아요. 와,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럼 비트겐슈타인은 한때 자신의 필생의 역작을 언어 철학과 수학 철학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군요. 바로 그렇죠. 그런데 왜 그 중요한 기둥 하나를 스스로 무너뜨린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그의 철학이 완성되는 순간을 보여줘요. 초기에는
언어의 규칙과 논리를 수학처럼 명확하고 엄격한 체계로 설명하려는 미련이 남아 있었을 수 있어요. 아, 언어를 수학처럼요? 네. 하지만 결국 그는 깨달은 거죠. 언어는 수학 공식이나 계산이 아니라는 걸요. 언어는 규칙이 있긴 하지만 딱딱한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가 아니라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게임과 같다는 것. 그 핵심 사상이 확고해지면서 언어를 수학의 틀에 맞춰 설명하려던 시도 자체가 자신의 최종적인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방대한 수학 부분을 드러내는 엄청난 결단을 내린 거죠. 와, 그렇다면 그가 수학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행위 자체가 언어는 수학이 아니다라는 아주 강력한 철학적 주장이 되는 셈이네요. 책에 쓰여있지 않은 내용이 오히려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맞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의 탄생 과정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책의 모습은 단순히 그가 쓴 글들의 총합이 아니라 수많은 고민과 편집, 그리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결단이 만들어낸 산물인 거죠. 저자 자신과 나중에는 그의 유고 편집자들의 손을 거친 아주 복잡하고 다층적인 창조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 철학적 탐구라는 책이 정말 완전히 새롭게 보여요. 단 하나의 고정된 기념비가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살아남은 하나의 버전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포기된 시도들, 변경된 계획들, 그리고 저자가 죽은 뒤에까지 이어진 편집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있는 지층 같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는 방대한 사유의 바다에서 길어올린 여러 가능한 배열 중 하나를 보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다음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줘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앨범의 형태와 제작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진짜 내용, 즉 사진 한 장 한 장을 들여다볼 차례예요.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가는군요. 네. 이 책은 아주 흥미롭게도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이 어릴 때 어떻게 언어를 배웠는지 회상하는 한 구절을 인용하고 비판하면서 시작해요. 수많은 철학적 주제 중에 왜 하필 아기가 어떻게 말을 배우는가라는 문제에서 시작했을까요?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에 철학 전체를 수천 년간 사로잡아온 거대한 착각, 그가 언어에 대한 원시적인 그림이라고 불렀던 것이 바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순진한 고백 속에 압축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과연 그 원시적인 그림이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첫 번째 페이지 미스터리부터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라는 책은 처음부터 어떤 완성된 청사진을 따라 딱 지어진 건물이 아니었죠. 네,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스케치를 그리고 또 허물고 다시 쌓아 올린 그야말로 그 사상의 여정 자체가 담긴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여러 각도에서 그린 풍경화가 모여서 하나의 앨범이 된 것 같달까요? 아, 그 비유가 정말 정확하네요. 그래서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최종 결과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그 초기 버전들은요. 비트겐슈타인이 지금 우리가 아는 책과는 아주 다른, 어쩌면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이요? 네, 말하자면 이건 일종의 탐사보도 같은 거예요. 이 위대한 사상적 건축물이 과연 어떤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됐는지 그 탄생의 비밀을 파헤쳐보는 거죠. 이 과정을 알아야만 책의 각 절들이 왜 하필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그게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첫 삽은 어디서 또 어떻게 뜬 건가요? 모든 일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29년 그가 케임브리지로 돌아왔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정확합니다. 그가 거의 10년 가까이 철학을 떠나 있다가 복귀한 시점이었으니까요. 혼자서는 생각의 실마리를 풀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였던 프랭크 램지나 아니면 비낙파의 프리드리히 바이스만 같은 학자들하고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교류했습니다. 아, 자신의 생각을 단련시켜줄 그런 지적 파트너가 필요했군요. 네, 절실히 필요했던 거죠. 이런 대화와 강의 속에서 아이디어가 정말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고 수많은 노트와 원고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가시적인 결과물이 바로 거대한 타이프스크립트 TS213이라고 불리는 작업물입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네요. 거대한 타이프스크립트라니? 이름 그대로 정말 거대했거든요. 무려 776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776페이지요? 네.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분들께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그 내용이에요.
마지막 3분의 1 가량이 전부 수학 철학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 수학 철학이요? 네, 이것이 훗날 철학적 탐구에 아주 먼 조상벌되는 원고인데 이 시작부터 수학 철학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건 앞으로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의 작업 방식에 대해 들으면 정말 기이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주머니 속 작은 수첩에 떠오른 생각을 적고 그걸 다시 큰 노트에 옮겨 정리하고 그 다음에 타이피스트에게 불러주어서 타이핑을 맡기고 마지막에는 그 타이핑된 원고를 가위로 잘라 순서를 다시 맞췄다고요. 이게 그냥 꼼꼼한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물리적인 과정 자체가 그의 철학에 필수적이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신데요.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 방식 자체가 그의 철학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태도를 보여준다라. 네. 그는 어떤 하나의 체계적인 이론을 직선으로 쭉 쌓아 올리는 그런 철학자가 아니었어요. 대신에 여러 문제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비춰보고 그 생각의 조각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열해서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려고 했죠. 마치 영화 감독이 수많은 필름 조각을 편집실에서 이리저리 붙여보면서 최상의 흐름을 찾는 것과 같아요. 그에게는 그 편집 과정 자체가 철학적 행위였던 겁니다. 와, 편집이 곧 철학이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렇게 고생해서 거대한 타이프 스크립트를 완성했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또 다른 시도들이 등장하죠. 바로 청색 책과 갈색 책입니다. 보통 이 책들을 철학적 탐구의 예비 연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예비 연구라고 하면 마치 최종 목표인 철학적 탐구를 염두에 두고 쓴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당시 비트겐슈타인에게는 우리가 아는 철학적 탐구의 최종 형태에 대한 어떤 구상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시점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독립적인 시도들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갈색 책은 철학적 탐구가 탄생하는 데 정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어떤 계기였나요? 1936년에 그에게 일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케임브리지에서의 교수직이 좀 불안정해졌거든요. 아, 그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어요. 심지어 바로 전해에는 철학을 완전히 그만두고 소련에 가서 육체 노동자로 살겠다는 정말 충격적인 생각까지 했었죠. 잠깐만요. 철학을 그만두고 소련에서 육체노동을 하려 했다고요? 네.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던 사람이 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자신의 철학에 대한 깊은 회의감 같은 거였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언어가 만들어내는 혼란이나 철학적 문제들의 어떤 공허함, 이런 것에 지쳐버렸을 수도 있고요.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노르웨이의 외딴 오두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어로 썼던 갈색 책을 독일어로 다시 쓰는 작업에 착수하죠. 바로 이 재작업 원고에 처음으로 철학적 탐구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드디어 철학적 탐구라는 이름이 등장했군요. 하지만 이 시도도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거죠. 혹시 그 이유가 갈색책 특유의 구조 때문이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언어 게임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개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어가 고정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규칙이 있는 게임 속 말처럼 사용된다는 아이디어. 갈색책은 단순한 언어 게임에서 복잡한 언어 게임으로 나아가는 아주 형식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틀이 답답하게 느껴졌던 걸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 형식적인 구조가 자신의 새로운 생각들을 담아내기에는 너무 인위적이고 경직되어 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160페이지 넘게 쓴 원고의 마지막에 이런 메모를 남깁니다. 118쪽부터 여기까지의 이 모든 재작업 시도는 가치가 없다. 와, 정말 서늘한 자기 비판이네요. 그렇죠.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장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는 게 이 이야기의 반전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쓰던 노트를 덮고 새 노트를 펴니다. 그리고 1936년 11월 또다시 철학적 탐구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해요. 이 원고에는 아주 개인적인 메모가 적혀 있는데 1936년 크리스마스에 누이 마르가레트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형편없는 선물이라는 겸손한 말을 덧붙여서요. 그 형편없는 선물이 바로 훗날 철학의 역사를 바꾼 책의 원형이 된 거군요. 이것이 바로 원초본, 우르파숭 EMS 142이라고 불리는 원고죠. 네, 맞습니다. 놀랍게도
이 원고의 내용이 훗날 출간된 철학적 탐부의 첫 188계절과 거의 일치한다고요? 네, 거의 일치합니다. 수많은 수정이 더해지긴 했겠지만 책의 그 단단한 뼈대는 바로 그 실패의 순간 직후의 모습을 드러낸 셈이죠.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이네요. 네, 그런데 이 원고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도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작업을 시작했다가 가족을 만나러 빈으로 여행을 가면서 중단되고 다시 노르웨이로 돌아가는 배 위에서부터 작업을 이어가거든요. 아, 계속 이어지지가 않았군요. 네, 당시 그의 일기를 보면 작업이 잘 안 된다, 고통스럽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위대한 저작이 탄생하는 과정의 고뇌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게 힘들게 완성된 원초본 원고는 타이핑되어서 초기본 프루파숭의 첫 번째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이 초기본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철학적 탐구에는 없는 아주 거대한 두 번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37년 가을 노르웨이에서 쓴 다른 원고들을 바탕으로 한 두 번째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그 내용이 거의 전부 수학 철학에 관한 것이었어요. 전부 수학 철학이요? 네, 이것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이 1938년에 출판하려고 했던 책의 본 모습입니다. 그는 서문까지 다 써놓고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에 철학적 비고라는 제목으로 영독 대역판 출간이 가능한지 문의까지 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아는 철학적 탐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이 수학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 그때 그 책이 그대로 출간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비트겐슈타인 철학을 언어 중심으로만 이해하는 게 어쩌면 이 출판 계획이 무산된 우연한 결과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수학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기둥을 놓치고 있는 셈인가요? 네, 바로 그 점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책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 출판 계획은 결국 무산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비트겐슈타인 자신의 관심이 다시 수학 철학 자체에 더 깊이 파고드는 쪽으로 옮겨간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였죠. 아, 그의 사상에서 일반 철학과 수학 철학이 얼마나 분리될 수 없이 얽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치 DNA 이중 나선처럼 서로를 계속 감고 있었던 거죠. 그 흔적을 우리가 지금 보는 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거대한 편집의 증거 말이에요. 물론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출판된 책의 189절이에요. 189절이요? 네, 이 절은 규책 따르기에 대한 그 유명한 논의를 시작하는 부분이죠. 이 절의 시작 부분은 원초본에서 가져온 것이 맞아요. 하지만 원래 원고에서는 그 뒤에 수학적 필연성이나 증명에 대한 논의가 아주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 원래는 뒤에 내용이 더 있었군요. 네, 그런데 훗날 비트겐슈타인은 그 부분을 전부 드러내고 우리가 아는 규칙 따르기에 관한 앞부분만 남긴 겁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에 일각만 남겨둔 셈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얼마나 섬세하고 때로는 과감한 편집과 선택의 결과물인지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까 한 가지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에 쥔 철학적 탐구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된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점 말입니다. 그렇죠. 특히 초기본 단계에서는 일반 철학과 수학 철학이라는 두 개의 큰 강이 하나의 작품 안에서 함께 흐르는 훨씬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초기 구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왜 수학에 관한 부분이 결국 별도의 강으로 분리되어 나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아는 철학적 탐구 일부의 모습이 어떻게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 가는지가 바로 다음 이야기의 주제가 될 겁니다. 아,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가 그의 생각과 책의 구조에 또 한 번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만약 1938년에 비트겐슈타인의 원래 구상대로 언어 철학과 수학 철학이 나란히 담긴 그 책이 출간되었다면 어땠을까요? 후기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을지, 그 출간되지 않은 책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언어에 대한 아주 오래된 그림 하나에서 출발했잖아요. 네, 모든 단어는 사물의 이름표라는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했던 생각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 책은 그 그림이 너무 단순하다고 마치 망치 만들고 모든 것을 못으로 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대신 언어 게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단어들이 도구 상자 속 연장들처럼 정말 다양하게 쓰인다는 걸 보여줬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게임이나 사랑 같은 단어들이 단 하나의 본질적인 정의에 묶여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개념들을 이해하고 또 사용하는 걸까요? 보드게임, 카드게임, 올림픽 경기, 아이들의 술래잡기. 이 전혀 다른 활동들을 무엇이 게임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묶어주는 건지. 기준이 좀 흔들리는 느낌인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의 가장 독창적이면서도 또 아름다운 개념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철학의 오랜 전통이었던 본질주의.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변치 않는 핵심적인 본질이 있다는 생각에 대한 대안이죠. 바로 가족유사성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가족 유사성이요?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정말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유사성이라는 개념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철학의 가장 깊은 미로 중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로요? 규칙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오늘은 이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차분히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가족 유사성부터 시작해보죠. 책에서 핵심 예시로 드는 게 바로 게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필이라고 하죠. 이 개념을 좀 자세히 풀어주셨으면 해요. 이 모든 다양한 게임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공통된 특징, 그 본질이라는 게 정말 없을까요? 예를 들어 경쟁 같은 건 모든 게임에 있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본질을 찾으려는 시도가 철학의 오랜 습관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보라. 생각하지 말고 보라. 네, 독일어 원문으로는 덴큰 니트 쏜돈 샤오 인데요. 추상적인 정의를 머릿속에서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실제 사례들을 끈기 있게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와, 생각하지 말고 보라라니? 철학자가 할 말이라고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보통 철학은 끝없이 생각하고 사유하는 학문이잖아요. 이건 거의 선문답처럼 들려요. 그렇죠. 기존의 철학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으라는 아주 도발적인 요구입니다. 그럼 책의 안내에 따라서 한번 보기 시작해보죠. 네, 먼저 체스 같은 보드게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그리고 그 옆에 포커 같은 카드게임을 놓아보죠. 네, 둘 다 규칙이 있고 기술이 필요하고 승패가 갈리죠. 유사점이 많네요. 그렇죠. 둘 다 테이블에 앉아서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테니스 같은 구기 종목을 가져와 봅시다. 아, 기술과 승패라는 요소는 여전히 있지만 보드나 카드는 사라지고 신체적인 능력이 중요해지죠.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이네요. 또 아이가 벽에 공을 던지고 혼자서 다시 잡는 놀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분명 공놀이, 즉 게임의 일종이지만 아, 방금 제가 말했던 경쟁이라는 요소가 사라졌네요. 바로 그겁니다. 홍자하는 놀이에는 경쟁이 없죠. 아, 그렇군요. 그럼 즐거움이나 재미는 어떤가요? 모든 게임은 즐겁기 위해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프로 선수의 훈련 과정이 과연 항상 즐겁기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겠네요. 혹은 돈을 걸고 하는 아주 심각한 도박이 과연 순수한 즐거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겠군요. 반대로 강강술래 같은 놀이를 보면 경쟁이나 승패보다는 함께 어울리는 즐거움이 훨씬 더 크죠. 네, 맞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사례를 비교하고 대조하다 보면 모든 게임을 바늘처럼 한 번에 꿰뚫는 단 하나의 공통된 실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렇네요. 하나의 특징을 기준으로 딱 삼으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임이 반드시 나타나는군요. 그럼 대체 이 모든 것들은 왜 똑같이 게임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이 책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게임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본질로 묶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마치 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처럼 서로 겹치고 교차하는 수많은 유사성들의 복잡한 그물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 저희 집안 사람들을 보면 딱 그래요. 아무도 똑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이 집안 사람들이구나 하는 느낌이 딱 오거든요. 네, 있죠. 그런 느낌. 누구는 할아버지의 코를, 다른 누구는 이모의 눈매를, 또 다른 사람은 삼촌의 걸음걸이를 닮은 식이죠.
전체를 관통하는 특징은 없지만 부분 겹치는 유사성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겁니다. 아, 이제야 가족 유사성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개념의 경계가 칼로 자른 듯 명확한 게 아니라 흐릿하고 유동적인 관계의 네트워크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을 정의나 예술 같은 좀 더 추상적인 단어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시대마다 또 문화마다 그 모습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런 가족 유사성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수천 년간 답이 없었던 이유가 어쩌면 처음부터 본질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와, 이 생각은 기존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특히 논리학처럼 아주 완벽하고 단단해 보이는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죠. 맞아요. 이 책이 나오기 전 비트겐슈타인 자신이 썼던 초기 저서만 해도 논리학을 세계의 완벽하고 근본적인 구조로 보지 않았습니까? 네, 논리 철학 논고에서 그랬죠. 그런데 이런 가족 유사성 같은 아이디어는 그 완벽한 구조에 균열을 내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균열 정도가 아닙니다. 그 구조가 서 있던 땅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땅 자체를요. 네, 이 책은 논리학이 모든 학문의 근저에 놓여 있고 만물의 본질을 탐구하는 어떤 숭고한, 서블라임, 것이라는 생각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마치 논리가 현실 세계 저편에 있는 어떤 초월적인 질서인 것처럼 여기는 태도를 비판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논리학이 완벽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논리를 거의 수학처럼 오류 없는 완벽한 체계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단지 환상이었다는 건가요? 환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논리학에 대해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잘못된 그림이요? 책에서는 철학자 램지의 말을 빌려서 논리학을 규범과학, 노머티브 비슨샤프트라고 언급하는데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규범과학. 그게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해서 논리학이 세상은 원래 이렇다고 사실을 기술하는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사실을 기술하는 게 아니다. 네, 오히려 생각을 명료하게 하려면 이런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제안하는 일종의 규칙 체계라는 거죠. 아, 축구 규칙 같은 건가요? 좋은 비유입니다. 축구 규칙이 공은 원래 둥글다 같은 세상의 진리를 말해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단지 이 축구라는 게임을 제대로 하려면 손을 쓰면 안 되고 골대에 공을 넣어야 한다고 정해놓은 약속, 즉 규범일 뿐이죠. 논리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일상 언어는 뭔가 불완전하고 논리학자가 나타나서 진짜 제대로 된 문장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겠네요? 네, 그건 매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생각입니다. 이 책은 논리학의 그 수정 같은 순수성, 크리스탈 라인하이트라는 선입견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해요. 수정 같은 순수성이요? 네. 그리고 이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탐구 방향 전체를 돌려야 한다. 운설의 간제베트락퉁 데라엔이라고 말합니다. 방향을 돌려라. 즉, 단어들의 형이상학적인 본질이나 이상적인 용법을 찾으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것들이 실제로 사용되는 거칠고 복잡한 일상의 땅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에 하나의 본질이 없고 심지어 논리학조차 완벽한 진리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위한 규칙 체계일 뿐이라면 네. 그럼 결국 규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네요. 만약 개념에 명확한 경계선이 없다면 우리가 이건 규칙에 어긋나라고 말할 때 그 규칙이라는 건 대체 뭔가요? 모든 것의 기준이 흔들리는 기분입니다. 규칙이 뭐죠?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말로 대답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모든 것이 서로 다르다면 진짜 규칙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듣고 보니 규칙이라는 게 단순히 추상적인 공식 하나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책은 바로 그 생각의 심장부를 파고듭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네, 좋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플러스 2라는 규칙을 가르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네, 우리는 칠판에 2, 4, 6, 8 이렇게 써주면서 예를 보여줍니다. 네. 아이가 규칙을 이해했는지 보려고 100 다음엔 뭐지? 라고 물으니 102요. 라고 답합니다. 그렇죠. 1000 다음엔 하고 물으니 1002요. 라고 하죠.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아이가 규칙을 완전히 이해했구나 라고 말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1000 다음에 1002를 쓸 것이라고 보장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야 당연히 플러스 2라는 규칙 자체가 보장하는 것 아닌가요?
그 규칙의 의미가 바로 이전수의 1을 더하라는 거니까요. 바로 거기서 이 책의 가장 놀라운 통찰이 나옵니다. 어떤 거죠? 플러스 2 가는 규칙, 그 공식 자체가 아이가 1000 다음에 1001을 쓸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1000까지는 2씩 더하다가 처음부터는 4씩, 2000부터는 6씩 더하는 규칙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가 보여준 예시, 즉 2, 4, 6, 8, 998, 1000까지의 수열은 이 이상한 규칙과도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억지 아닌가요? 그건 아이가 규칙을 잘못 이해한 경우잖아요.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이해고 무엇이 올바른 이해일까요? 이 책이 지적하는 것은 어떤 유한한 개수의 예시를 보여주더라도 그 예시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규칙은 무한히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사실입니다. 아, 논리적으로 그렇군요. 네, 플러스 2라는 공식이나 기호 자체가 마치 마법처럼 미래에 일어날 모든 적용 사례를 미리 다 담고 있는 레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럼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아니,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사실은 매번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건가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1000 다음에 1001을 쓰는 행동을 올바른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 지점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직관 같은 신비로운 정신 능력을 끌어오곤 했습니다. 매 순간 올바른 길을 딱 알아채는 능력 같은 거죠. 네. 하지만 이 책이 제시하는 답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근본적입니다. 그 답은 우리의 머릿속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요? 바로 우리의 공유된 실천, 우리의 습관, 즉 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삶의 형식, 레벤스폼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삶의 형식이라니 조금 막연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나 다들 그렇게 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암묵적인 동의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 예를 들면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줄을 서는 행동처럼요. 완벽한 예시입니다. 왜 줄을 서야 하는지 이유를 계속 묻다 보면 어느 순간 설명이 막히죠. 맞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요. 이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뿐입니다. 규칙을 따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것은 고독한 개인이 머릿속으로 공식을 해석하는 사적인 활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훈련되고 길들여진 사회적인 관행, 제플로겐 하이트, 이자 제도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1000 다음에 1002를 쓰는 것이 옳은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에서 셈학이라고 불리는 활동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배웠고 그렇게 할 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정당성의 끝에는 더 이상의 이유나 규칙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 그 자체가 놓여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당화의 사슬은 어느 지점에선가 끝나야 하고 그 끝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정당화될 필요가 없는 우리의 행동 방식 그 자체라는 것이죠. 이 책의 표현대로라면 나의 삽이 단단한 안반에 부딪혔다. 바로 거기가 내가 파기를 멈추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생각의 틀을 깨는 여정이었네요. 모든 개념에 하나의 본줄이 있다는 본질주의의 그림에서 벗어나서 서로 얽히고 설킨 가족유사성이라는 새로운 그림을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생각은 우리를 규칙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으로 이끌었고요. 그 해답은 어떤 초월적인 공식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발딛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논의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의미와 규칙의 토대가 이처럼 공유된 공적인 실천에 있다면 이해나 고통처럼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면하게 느껴지는 내면의 경험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해라는 것이 개인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작용이라는 통념에 이 책은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탐구할 이 책의 가장 유명하고도 논쟁적인 주장의 무대를 마련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네요. 이 책은 규칙을 따르는 행위에 대한 정당화는 어느 지점에서 끝에 도달하고 궁극적인 대답은 그저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한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아주 근본적인 것, 예를 들어 자녀에게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야 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그 설명과 이유는 어디에서 멈추었나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비트겐슈타인이 수학 철학에 관한 그 방대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따라가 봤었죠. 정말 뭐랄까 거대한 산을 하나 넘는 것 같은 그런 작업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부분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혼란한 시기 속에서 그가 이 책의 방향을 어떻게 다시 틀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철학적 탐구의 결정적인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갔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라고 합니다. 정말 또 한 번의 어떤 극적인 변곡점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시기에 비트겐슈타인은요, 그냥 단순히 글을 고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전에 세웠던 구상에서 아주 과감하게 벗어나서요, 새로운 생각의 조각들을 더하고 또 기존에 있던 글들을 완전히 새로운 순서로 재배열하기 시작하죠. 그가 자신의 책을 앨범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이 바로 그 수많은 스케치들 중에서 어떤 걸 앨범에 넣을지 또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 결정하는 마치 큐레이터의 작업과도 같았어요. 오늘은 그 결과물인 중간 판본 그리고 최종적인 후기 판본이 어떤 고민 속에서 탄생했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4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그가 웨일스의 수완지에 머물던 바로 그때로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가 기존 원고를 수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글쓰기에 몰두했다는 거죠. 수학이라는 그 큰 주제에서 좀 벗어나서요. 마치 오랫동안 한 가지 프로젝트에 매달리던 사람이 잠시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서 새로운 영감을 얻는 그런 모습 같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시기에 탄생한 33페이지 분량의 수완지 타이프 스크립트가 바로 그 새로운 영감의 결과물인 거죠. 이 원고가 중요한 이유는 이전까지 책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했던 그 수학 철학이라는 중심축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책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바뀌는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유가 이제 새로운 영토로 확장되고 있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공들여서 쌓아 올렸던 구조의 일부를 덜어내고요. 완전히 새로운 재료를 가져와서 붙이는 뭐랄까 대공사를 시작한 거군요. 그리고 책을 보면 1944년 겨울부터 1945년 초에 케임브리지에서 이 대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초기 판본의 앞부분하고 스완지에서 가져온 새로운 결과물을 합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다른 시기에 쓰인 원고를 하나로 엮는 거예요. 총 195페이지, 단상이 300개가 넘는 그런 새로운 판본을 만들어냅니다. 학자들은 이걸 중간 판본, 독일어로 출신사숭이라고 부르죠. 아, 중간 판본. 네. 근데 이 판본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철학적 탐구의 서문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글이 처음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 유명한 서문이요. 1945년 1월 케임브리지에서라고 날짜가 딱 적혀 있는 바로 그 서문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서문입니다. 그 서문은 마치 마침내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그런 선언과도 같아요. 비트겐슈타인 스스로 이제 이 책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죠. 그는 이 서문에서 지난 16년간의 탐구가 이 책에 다 담겨 있다고 밝히거든요. 이 중간 판본이야말로 그가 생각했던 첫 번째 완성본에 가장 가까운 형태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걸로 끝이 아니었군요. 보통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멈출 법도 한데 이 책에 따르면 작업이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거대해집니다. 이전에 썼던 그 수많은 노트들을 다시 다 꺼내들어요. 최근에 쓴 것뿐만이 아니라 무려 1929년, 그러니까 케임브리지로 막 돌아왔을 때 썼던 아주 오래된 글까지요. 아니 이건 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바로 그 점이 비트겐슈타인 작업 방식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요, 거대한 저수지처럼 관리했습니다. 일단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노트에 다 기록해두는 거죠. 그리고 책을 만들 때는 그 저수지에서 가장 맑고 정수와 같은 그런 생각들만 길어 올려서 세심하게 배열하는 겁니다. 아하. 중간 판본을 완성하고 나서도 그는 자신에게 철학적 여정 전체를 담은 거대한 저수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본 거예요. 혹시 내가 놓친 보석은 없는지, 지금의 생각과 연결될 수 있는 과거의 통찰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 저수지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렇게 자신의 16년치 생각의 저수지를 다시 뒤져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단상들 I, 베메르크몽엔 I라는 이름의 타입스크립트군요. 189페이지의 단상이 698개라니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거의 책 한 권 분량이잖아요. 네, 그 자체로 그냥 하나의 독립된 저작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에게 이것은 최종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정제 과정의 일부였던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거대한 저수지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과정, 다시 말해서 거의 700개에 가까운 단상들로 최종적인 책을 조각해내는 과정이 궁금해지는데요. 이건 정말 보통 어려운 편집 작업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말 놀라운 필터링을 합니다. 먼저 단상들 I에 있던 698개의 단상 중에서 542개를 추려냅니다. 그래서 단상들 2, 즉 베머리쿵 앤 2라는 더 정제된 모음집을 만들죠. 150개 이상을 덜어낸 거예요. 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두 개의 모음집, 그러니까 단상들 I와 단상들 2를 모두 검토해서 약 400개의 단상을 엄선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러니까 이미 한번 완성했다고 생각했던 그 중간 판본에다가 완전히 새로운 400개의 단상을 추가로 끼워 넣었다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300여 개의 단상 그 사이에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순히 분량을 늘리는 작업이 아니에요. 뭐랄까, 이미 잘 짜인 직물의 시실과 날실 사이에 400개의 새로운 실을 끼워 넣어서 완전히 다른 패턴의 천을 짜는 것과 같은 그런 작업이죠. 기존 텍스트의 흐름, 구조, 그리고 단상들 간의 연결관계가 완전히 재구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 판본과 새로 선택된 400개의 단상이 결합해서 탄생한 것, 이것이 바로 후기 판본,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적 탐구 제1부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324페이지에 693개의 단상. 이 작업이 1945년 말에서 1946년 초 사이에 이루어졌다니 그 집중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정말 제 흥미를 끌었던 부분이 바로 다음 대목이었어요. 이렇게 완성된 후기 판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깔끔하고 완결된 형태의 원고가 아니었다는 점이요. 네, 그 부분은 이 책의 탄생 비화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죠. 원고에 선으로 쓴 수종 사항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건 물론이고요. 타이프로 친 원고 페이지 사이에 그냥 쪽지, 제텔이라고 하죠. 이 쪽지들이 막 끼워져 있었다고요. 마치 아직 작업 중인 파일처럼요. 출간된 책에서는 이 쪽지들이 여백의 주, 만드베마쿵이라고 불리면서 주로 각주로 처리되었다고 하는데 이걸 읽으면서 완성된 책이라는 개념 자체가 막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쪽지들은요, 이 텍스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비트겐슈타인이 그 쪽지들을 정말 각주로 넣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본문에 통합하려고 했는지 혹은 그냥 자신만 보려고 남겨둔 메모였는지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네, 편집자들이 최선의 추측을 통해서 지금의 형태로 만든 것이죠. 이 때문에 완벽하게 확정된 최종 원고라는 건 사실상 신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후기 판본에 타이포스크립트 사본이 2개가 남아있는데 그 내용이 완벽하게 똑같지도 않다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철학적 탐구가 비트겐슈타인이 의도한 유일무이한 버전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계속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본마다 선으로 쓴 주정사항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느 것이 그의 최종적인 의도였는지 100%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의 생각이 책이 완성된 그 후에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발전하고 어쩌면 스스로의 그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책을 돌처럼 단단한 완성품이 아니라 뭐랄까 흐르는 강물 같은 과정의 한 단면으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책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폭탄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후기 판본조차도 원래 계획의 절반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1945년 중반까지만 해도 그는 이 저작을 2부로 구상했었고 제2부에서는 논리학과 수학의 기초 문제를 다룰 계획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적 탐구는 사실 거대한 빙산의 보이는 부분, 즉 제1부였던 셈입니다. 그가 구상했던 제2부는 결국 완성되지 못했죠. 그 생각의 편린들이 나중에 수학의 기초에 관한 고찰이라는 책으로 일부 묶여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원래 구상했던 유기적인 제2부와는 거리가 멉니다. 만약에 그 계획대로 책이 완성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는 철학적 탐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책이 되었을 것 같아요. 언어, 의미, 이해의 문제를 다루는 제1부와
논리와 수학의 그 근본 문제를 파헤치는 제2부가 함께 있는 책이라니 상상만 해도 그 규모가 엄청나네요. 아마 철학의 역사 자체가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제1부의 철학이 제2부의 수학 철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면서 훨씬 더 체계적이고 거대한 그림을 제시했을 테니까요. 그가 서문에서 여러 시기에 이 책에 대해 서로 다른 구상들을 했다고 쓴 구절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그의 생각은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수많은 수정과 선택, 그리고 재배열의 과정을 쭉 따라오니까요. 이 책은 단단한 논증의 사슬이 아니라 여러 풍경 스케치를 모아놓은 앨범과 같다는 비트겐슈타인 자신의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그려나간 그림이 아니라 수년간 여러 장소에서 그려온 최고의 스케치들을 모아서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순서로 배열한 결과물 같네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원고가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그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체계를 세우려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생각들이 하나의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고 빈틈없는 순서에 따라 나아가도록 배열하고자 했죠. 이 험난했던 원고 완성의 여정이 그가 독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따라와 주길 바랐던 바로 그 여정과 정확히 겹쳐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각각의 단상은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스케치인데 앨범 전체 속에서 다른 스케치들과 나란히 놓일 때 비로소 더 큰 풍경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탐구를 읽는다는 것은 그의 갤러리를 거닐면서 작품들을 감상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어떤 순서로 보는지 또 어떤 작품 옆에 멈춰서서 더 오래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매번 다른 감동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책에 따르면 후기 판본에 대한 작업은 1946년 4월경에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 직후에 그의 원고 노트에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글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후기 철학의 또 다른 핵심 주제인 심리 철학에 대한 사유들이었죠. 아,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과연 철학적 탐구의 완성이 그의 16년에 걸친 철학적 여정의 최종 목적지였을까? 아니면 그의 사유가 마지막 단계의 가장 깊은 탐구,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대한 탐구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과거의 생각들을 총정리하는 과정은 아니었을까요? 이 위대한 앨범의 완성이 실은 또 다른 앨범을 만들기 위한 준비운동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발전하고 또 어떨 땐 스스로를 허물어 왔는지 그 기나긴 여정을 따라왔잖아요. 네, 맞아요. 수많은 원고와 단편적인 글들을 거쳤죠. 오늘은 드디어 그 여정의 뭐랄까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철학적 탐구라는 책이 과연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는지 그 뒷이야기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이 완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맞아요.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저자가 자, 이제 끝났다 하고 딱 내놓은 그런 완성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1부와 2부가 탄생한 과정이 완전히 다르고요. 심지어 저자 사후의 편집자들이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들이 현재 책의 형태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군요. 이 탄생 비화를 아는 것은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의 후기 철학의 정수가 담긴 아주 유명한 사고 실험 하나를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부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철학적 탐구라고 하면 보통 떠올리는 바로 그 부분이요. 이전 논의에서 중간 판본이라는 일종의 가편집본까지는 완성이 됐다고 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던 거군요. 네, 끝이 아니었죠. 거의 뭐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다시 작업을 했다고 들었어요. 강박이란 표현이 딱 맞을지도 몰라요. 마치 한 명의 영화 감독이 수년에 걸쳐 찍어둔 수많은 필름을 가지고 편집실에 들어간 것과 같아요. 아, 영화 편집처럼요? 네, 중간 핀곤이라는 일종의 러프컷을 하나 만들어 두긴 했는데 영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창고에 쌓아뒀던 모든 초기 필름들, 그러니까 1929년 케임브리지로 돌아온 직후의 생각들까지 전부 다시 꺼내서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와, 단순히 문장을 다듬는 수준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 방대한 생각의 필름들 속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 698개를 골라내서 일단 쭉 이어붙여요. 이걸 책에서는 단상 I라고 부르고요. 698개요? 네. 그런데 이걸 보고도 여전히 만족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698개 중에서 다시
542개를 추려냅니다. 또요. 네, 이게 단상 2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베스트 중에 베스트 약 400개를 뽑아서 원래 만들어뒀던 그 러프컷, 즉 중간 판본에 다시 짜깁기 해서 통합하는 거죠. 와, 정말 집요한 과정이네요. 몇 번이고 채 거르고 또 걸러서 그 정수만 남기려는 노력처럼 들려요. 바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1945년에서 40년 사이에 우리가 아는 일부의 최종적인 모습, 그 후기 판본이 탄생한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 또 있습니까? 네, 그렇게 타자로 쳐서 완성한 원고 위에도 직접 손으로 수없이 많은 수정과 메모를 남겼고요. 심지어는 작은 쪽지에 새로운 생각을 적어서 원고 사이에 끼워 넣기까지 했어요. 쪽지요. 네, 나중에 편집자들이 이 쪽지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대부분 각주 형태로 넣기로 결정한 거고요. 아하.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비트겐슈타인이 자신의 철학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하나의 거대하고 완결된 이론 체계가 아니라 다양한 풍경화 스케치들을 모아놓은 앨범이라는 그 자신의 비유가 정말 와닿는 대목이죠.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책이 만들어진 방식 자체가 그의 철학적 방법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군요. 네네. A에서 B로, B에서 C로 나아가는 그런 직선적인 논증이 아니라 여러 생각의 조각들을 이렇게 저렇게 배열해 보면서 전체적인 풍경을 이해하게 만드는 방식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책의 형식이 곧 메시지인 셈이죠. 자, 그럼 일부가 그렇게 치밀하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에는 2부도 있잖아요? 그렇죠. 2부가 있죠. 이 2부의 탄생 배경은 1부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요. 이건 거의 뭐 출생의 비밀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하하,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읽는 1부와 2부라는 구분은 비트겐슈타인이 한 게 아닙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의 사후에 편집자들이 한 거죠. 퐁브리트라는 편집자의 서문에 따르면 철학적 탐구라는 제목 자체도 비트겐슈타인이 직접 붙인 건데 그 제목이 적혀있던 원고 묶음은 정확히 1부에 해당하는 부분뿐이었어요. 잠시만요. 그럼 2부에 해당하는 원고 묶음은 그냥 제목 없는 글들이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권의 책으로 묶이게 된 거죠? 편집자들이 그냥 임의로 결정한 건가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책을 둘러싼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예요. 2부의 바탕이 된 글들은 1부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1946년부터 1949년 사이에 쓰인 것들이에요. 아, 시기적으로는 1부 이후군요. 네, 말하자면 2부 이후의 생각들이죠. 그래서 편집자 중 한 명인 폰브리트는 2부의 내용을 비트겐슈타인 사상의 새로운 방향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봐야 할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하기도 해요. 새로운 방향이 시작이라면 1부와는 분리해서 별개의 책으로 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한 권으로 합쳐서 마치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만들었을까요? 편집자들은 나름의 추측을 했어요. 만약 비트겐슈타인이 살아있었다면 1부의 마지막 30페이지 정도를 덜어내고 그 자리에 2부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발전시켜서 통합하지 않았을까 하고요. 아, 그런 추측을. 네. 하지만 폰브리트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원고에 남아있는 재배열 지시 같은 것들도 해석이 너무 모호해서 편집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권의 책으로 읽고 있는 철학적 탐구는 사실 비트겐슈타인이 완성한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죠. 그의 치열했던 지적 여정의 기록과 그 유산을 어떻게든 세상에 내놓으려 했던 후대 편집자들의 해석이 결합된 결과물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마치 완성된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주춧돌과 기둥은 명확한데 일부 설계는 후대 사람들이 추측해서 완성한 고고학적 유적지 같은 느낌인데요. 아,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는 이것이 저자의 최종적인 단 하나의 진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한 위대한 사상가의 생각의 지층을 탐사하고 있다는 자세를 갖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책의 탄생 배경 자체가 이렇게나 흥미진진하다니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을 알고 나니 책의 내용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그의 후기 사상의 핵심, 즉 의미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사용의 과정 속에 있다는 생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비유가 있죠. 바로 상자 속 딱정벌레 이야기입니다. 네, 그 생각의 지층을 탐사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어주는 사고 실험이죠. 이 아이디어는 앞서 말한 중간 판본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사적인 경험과 공적인 언어의 관계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줘요. 네. 자, 상상은 이렇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각자 상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각자 딱정벌레지라고 부르는 무언가가 들어있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규칙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상자 속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자기 상자 속만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상자 속의 것을 보고 아, 이게 바로 딱정벌레야 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할 때 딱정벌레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내 딱정벌레는 어때?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내 딱정벌레는 요즘 조용하네 이런 식으로요. 의사소통은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사실 각자의 상자 안에는 완전히 다른 것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것이요? 네, 누구는 진짜 딱정벌레, 누구는 매미, 누구는 그냥 돌멩이, 심지어 어떤 사람의 상자는 텅 비어있을 수도 있죠. 이게 정말 기묘한 지점인 것 같아요. 제 상식으로는 딱정벌레라는 단어의 의미는 당연히 제 상자 안에 있는 그 벌레를 가리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의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만약 그 상자 속에 무언가가 의미가 아니라면 대체 딱정벌레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비트겐슈타인은 그 단어가 우리 대화 속에서, 그러니까 언어 게임에서 사용되는 방식, 그 역할 자체가 의미라고 말합니다. 사용되는 방식이요? 네, 상자 속의 사물은 이 언어 게임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해요. 있든 없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냥 약분되어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 중요한 건 오직 딱정벌레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사용하기로 약속했느냐 하는 그 공적인 규칙뿐이에요. 이걸 좀 더 와닿는 예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지금 딱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오, 좋은 예신데요?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상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감정을 느끼고 사랑해 라고 말하며 소통하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사랑이라는 내밀한 감정이 당신이 느끼는 그것과 똑같은지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확인할 길이 없죠. 어쩌면 누군가의 사랑이라는 상자는 텅 비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약속을 하고 관계를 맺고 노래를 만드는데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잖아요. 완벽한 예시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이 사고 실험을 통해 고통을 예로 들거든요. 아, 고통이요? 네, 내가 느끼는 이 찌르는 듯한 고통과 당신이 느끼는 고통이 과연 같은 내적 대상을 가리키는지는 신조타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아프다, 고통스럽다는 말을 공적인 언어 게임 안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사용하며 서로를 돕고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네요. 결국 의미는 개인의 머릿속이나 사적인 경험이라는 그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삶의 형식 안에, 즉 언어의 공적인 사용 규칙 안에 있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사고의 대전환인데요. 의미의 중심을 개인의 내면에서 우리 모두의 외부, 즉 사회적 실천으로 옮겨버린 거니까요. 그렇죠.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이런 생각들을 통해 비트겐슈타인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었던 철학의 새로운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철학이 뭘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철학이 모 세상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거나 아무도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철학의 목표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통해 설명되죠. 어떤 비유죠? 바로 병 속에 갇힌 파리에게 출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병 속에 갇힌 파리라. 여기서 파리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겠죠? 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럼 우리를 가두는 병은 대체 뭔가요? 그 병은 바로 언어가 만들어내는 혼란, 언어의 문법이 우리에게 거는 마법 같은 거예요. 언어가 병이다. 네, 우리는 언어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철학적 문제라는 병 안에 갇혀서 버둥거리게 돼요. 예를 들어 시간이 흐른다라고 말하니까 시간이 마치 강물처럼 흐르는 어떤 실체라고 생각하고는 그럼 시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빠져버리는 거죠. 아, 그렇죠.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으니 마음이 뇌 속 어딘가에 있는 특별한 대상일 거라고 착각하고요. 맞아요. 마치 딱정벌레라는 단어가 있으니 상자 속에 반드시 무언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처럼요. 아, 그렇네요. 정확해요.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철학의 역할은 그 병을 망치로 부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혼란을 낳을 뿐이죠. 대신 파리, 즉 우리가 애초에 어떻게 그 병의 좁은 입구로 기어들어갔는지를 차근차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는지를요? 네. 그리고 이미 활짝 열려있는 출구, 즉 언어의 올바른 사용법을 보도록 안내하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나 마음 같은 단어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문제없이 사용하는지를 명확히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거창한 질문 자체가 사실은 가짜 문제였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철학적 치료입니다. 그렇다면 책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
진정한 발견은 내가 원할 때 철학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게 해주는 발견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겠군요. 네, 바로 그 의미입니다. 골치 아픈 문제를 마침내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자체가 무의미했음을 깨닫고 해소함으로써 마침내 평온을 되찾는 것? 맞습니다. 그는 철학을 우리의 지성이 언어라는 수단에 의해 마법에 걸리는 것에 맞서는 투쟁이라고까지 정의했어요. 그 투쟁의 끝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정답이 적힌 종이가 아니라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어진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인 거죠. 5번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한 철학자의 생각이 수십 년에 걸쳐 어떻게 다듬어지고 때로는 스스로를 부수면서 하나의 거대한 앨범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네, 정말 긴 여정이었죠. 그 여정의 끝에서 보니 이 책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기보다는 하나의 커다란 질문을 던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이 이 책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수많은 초고와 수정, 그리고 저자 사후의 편집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책을 과연 우리는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며 완성되기를 거부했던 생각의 과정,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책의 복잡한 탄생 비화를 아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철학적 메시지를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이 책을 펼쳐들 당신의 손에 달려 있을 겁니다.